솔직히 저런 애가 여기 면접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 스펙도 없는데 낙하산 아니야. 그 목소리는 복도 끝. 면접 대기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낡은 회색 정장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의 면접 대기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명문대 출신, 화려한 해외 경험.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지원자들은 서로를 훑어보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견제와 숨막히는 경쟁심이 번뜩였다. 그 속에서 나는 섬처럼 앉아 있었다. 내 귀에 박힌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인사팀장 박상철이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면접관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말은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수처럼 박혔다. 스펙도 없는 낙하산. 그 단어는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평생을 스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왔다.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 아우라그룹의 이번 공개 채용은 내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나는 한지우, 26살,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평범한 여자다. 평범하다는 말은 어쩌면 나에게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내 삶은 늘 평범하지 않았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 동생의 학비, 26, 꽃다운 나이에 나는 20살 때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는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다. 나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대리운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얼마를 벌어야 할까였다.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돈이었다. 돈이 없으면 아버지는 약을 드실 수 없었고 동생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그리고 나의 꿈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지셨고 동생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늘 힘들어했다. 나는 절망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우라그룹의 공개 채용 공고를 보았다. 스펙보다는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그 문구는 내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내게는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강한 열정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밤을 새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다듬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면접 당일 아침 나는 어머니가 동묘시장에서 큰맘 먹고 사주신 낡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번이나 굽을 갈아 신은 구두는 이미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해 보였다. 다른 지원자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하면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허리를 고추쓰고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이 가방 안에는 내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자 나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명문대 출신들의 자기 자랑과 해외 경험담. 나는 그들 속에 섞일 수 없는 존재 같았다. 그들은 서로 인맥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면접 예상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수없이 연습했던 답변들을 되풀이했다. 그때 내 귓가에 박상철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솔직히 저런 애가 여기 면접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 스펙도 없는데
낙하산 아니야. 그는 다른 면접관에게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애써 참았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다음 비조 면접실로 입장해 주십시오. 안내 직원의 목소리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포함한 5명의 지원자가 한 줄로 늘어서 면접실로 들어섰다. 면접관은 3명. 날카로운 인상의 인사팀장 박상철. 온화해 보이지만 예리한 눈빛의 재무팀장 김미경.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전략기획실장 이도현이었다. 이도현. 그는 아우라그룹의 총수이자 얼음 왕자라는 별명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면접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 윤 실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이번 지원자들 수준이 꽤 높습니다. 대표님, 특히 저기 김민준 지원자는 하버드 MBA 출신에. 윤 실장의 설명에도 이도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모범 답안을 읊어대는 지원자들에게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앵무새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인재였다. 면접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지원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며 유창하게 답변을 늘어놓았다. 내 차례는 거의 마지막에 돌아왔다. 내 초라한 행색과 평범한 이력서를 훑어본 인사팀장 박상철의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한지우 씨, 가진 스펙에 비해 너무 높은 곳에 지원한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모욕적인 질문.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 아우라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때 전략기획실장 이도현이 어려운 케이스 스터디 질문을 던졌다. 자, 여기 가상의 신사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100억, 예상 연간 수익률은 15%. 시장 점유율 목표는 3년 내 10%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이노테크가 유사한 기술로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시장에 진입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책임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프로젝트를 강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지원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투자금을 늘려 마케팅을 강화하고 출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있던 내게 인사팀장 박상철의 시선이 닿았다. 한지우 씨는 할 말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건가요? 조롱 섞인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면접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답을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이도현의 CEO 사무실에서 무심하게 화면을 보던 그의 눈이 처음으로 빛을 발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인사팀장 박상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논리적 오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A 칩셋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칩셋의 독점 공급 계약은 저희 아우라 그룹이 지난 분기에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경쟁사의 동일 칩셋 공급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인 이노테크가 유사한 기술로 6개월 먼저 시장에 진입한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그룹 내부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혹은 아웃 칩셋 공급사에 심각한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경쟁사가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프로젝트의 강행이나 수정 여부가 아니라 이 정보의 진위부터 파악하고 정보의 출처와 배후를 역추적하여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기 전에 아군 진지에 숨어든 스파이부터 색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완벽한 논리.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이었다. 면접관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이도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인재였다. 낡은 정장과 초라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날카롭게 빛나는 원석. 그는 즉시 옆에 서 있던 윤 실장에게 말했다. 저 지원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우입니다, 대표님. 인사팀에 연락해. 면접 끝나면 저 한지우라는 지원자를 사무실로 올려보내라고.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인사팀장 박상철은 불쾌한 표정으로 내 서류 위에 X 표시를 치려던 참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CEO 직통 라인이었다. 네, 대표님, 인사팀장입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이도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면접 본 지원자들 중에 회색 정장 입은 여자. 네, 한지우 지원자 말씀이십니까? 그 지원자를 채용하겠네. 내 개인 비서로. 인사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대표님. 하지만 그 지원자는 자격 요건에 한참 미달되고 비서 경력도 전무한데 내 비서는 내가 뽑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이도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인사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내게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다른 지원자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후였다. 나는 내가 탈락했다고 직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직원이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저 한지우 씨 맞으시죠? 잠시만요.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를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하늘 같은 존재인 CEO가 왜 나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듯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내 운명의 문이 그렇게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 CEO 집무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검은색과 회색 톤의 가구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집기들은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했다. 이곳이 바로 얼음 왕자, 이도현의 성 얼음의 요새였다. 이도현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 실장의 안내를 받아 내가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앞에 섰다. 몇 분이 흘렀을까? 영겁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베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한지우 씨, 네, 대표님. 내 비서는 두 종류의 일을 한다. 내가 시키는 일, 그리고
내가 시키기 전에 해야 할 일, 이해했나? 네. 나는 무능한 것도 싫어하지만 질문이 많은 건 더 싫어한다. 내 시간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서 쓰는 시간이야.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 마. 그것이 그가 건넨 환영 인사의 전부였다. 따뜻한 격려나 간단한 업무 소개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윤 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실장 한지우 씨에게 업무 공간 안내하고 첫 번째 임무를 전달하도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이도현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윤 실장을 따라 집무실을 나왔다. 집무실 바로 바깥에 위치한 비서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전화가 빗발치고 여러 명의 비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를 향한 시선들은 결코 곱지 않았다. 노골적인 호기심, 경계,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특히 어제 면접장에서 나를 모욕했던 인사팀장 박상철은 나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다. 낙하산도 가지가지군. 대표님도 참 취향 한번 독특하시다니까.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괜찮아. 한지우, 너는 이런 취급에 익숙하잖아.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윤 실장은 나를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안내했다. 다른 비서들의 화려한 책상과는 비교되는 낡고 오래된 책상이었다. 한지우 씨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첫 번째 업무입니다. 윤 실장은 나를 데리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훅 끼쳐왔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낡은 자료 보관실이었다. 방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프로젝트 보고서, 회의록, 재무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정리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혼돈의 공간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 모든 자료를요. 네, 분류 기준은 연도별, 프로젝트별, 그리고 중요도별입니다. 모든 종이 문서는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실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내 눈이 커졌다. 네, 내일 아침까지요. 혼자서는 일주일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 양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혹은 나의 길을 꺾기 위한 불가능한 임무.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모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윤 실장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자료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잠시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가 던지는 도전장이라면 기꺼이 받아주리라. 나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먼저 방을 빠르게 훑으며 자료들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다. 그리고는 머릿속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과 작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나의 비범한 능력은 바로 이럴 때 발휘되었다.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사진처럼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분석력. 나는 가장 오래된 연도의 서류부터 시작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서류를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고 내용을 기억하고 분류한다. 스캐너에 넣고 다음 서류를 집어든다. 나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작업에 몰두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아우라 빌딩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자료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배고픔과 피로도 잊은 채 서류 더미와 사투를 벌였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재구성되고 연결되고 정리되고 있었다. 나는 자료들을 분류하면서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했다. 각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원인, 재무 흐름의 변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나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다. 한편 이도현은 집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복도 끝 자료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아직도 하고 있나 포기하고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자료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풍경에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 엉망인 모습으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빛나고 있었고 나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절함이 아닌 눈앞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수한 희열을 보았다.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의 얼음 같던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평소처럼 정확한 시간에 출근했다. 그는 자료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제의 혼돈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서류는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라벨까지 붙여진 채 석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먼지 냄새 대신 희미한 종이 냄새만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태블릿을 켜자 완벽하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다. 모든 문서의 디지털 파일은 물론 핵심 내용 요약, 관련 회의록 링크, 그리고 주요 결정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초 안에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첫 화면에는 내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대표님께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8년에 진행되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 관련 재무보고서에서 자재비 C 항목으로 3분기 연속 동일한 금액이 지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패턴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지우 드림, 이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블루오션 프로젝트,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의문의 실패로 끝났던 프로젝트였다. 그는 그저 평범한 실패 사례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여자 하룻밤 만에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한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때 내가 자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밤을 사온 탓에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나의 등은 고추서 있었다. 밤새 여기서 일했나? 이도현이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네, 지시하신 일이니 당연히 해야죠. 이 메모는 뭐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주제 넘은 행동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도현은 대답 없이 태블릿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면접장에서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오늘부터 한지우 씨는 내 그림자야.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간다.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 본다. 내가 듣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 듣는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얼음의 요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출입증을 그가 내게 내어준 순간이었다. 대표님의 그림자. 이도현이 내린 정의는 비유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이도현이라는 행성을 맴도는 위성처럼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그의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체크했고
그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배석했다. 나는 말을 아꼈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경계하던 비서실 직원들도 점차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도현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미리 준비했고, 수십 명의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 완벽한 회의록을 만들어냈다. 나의 존재는 점차 비서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조용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도현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칭찬에 인색했고 나의 완벽한 일 처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 뒤에 숨겨진 미세한 변화를. 그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나의 눈치를 살폈고 내가 정리한 보고서를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신뢰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이상한 재무 기록. 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내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의문스러운 숫자의 행방을 추적했다. 자재비 C 항목으로 3분기 연속 정확히 7억 7천만 원.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인위적인 숫자였다. 나는 등기부등본과 기업 정보를 열람하며 그 돈이 흘러들어간 세강물산이라는 회사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세강물산은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한 지 정확히 한 달 뒤에 폐업 처리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령 회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의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방패 삼아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5년 전, 그 당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유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사실을 이도현 대표에게 보고해야 할까? 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진실이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어두운 권력 다툼이 존재할 터였다. 섣불리 이 비밀을 입에 올렸다가 나는 이름 없는 희생양이 되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겨우 잡은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도현 대표의 지시로 나는 그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비서실 직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박상철 인사팀장의 노골적인 비웃음 속에서 나의 새로운 업무는 시작되었다. 나의 자리는 화려한 비서실 한 구석에 있는 낡고 오래된 책상이었다. 그곳은 마치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게는 이 자리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이도현 대표가 내게 지시한 첫 번째 임무는 자료실 정리였다.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자료 보관실에는 지난 10년간의 프로젝트 보고서, 회의록, 재무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야말로 혼돈의 공간이었다. 윤 실장은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혼자서는 일주일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 양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혹은 나의 길을 꺾기 위한 불가능한 임무. 나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정리했다. 나의 포토그래픽 메모리와 분석력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나는 서류들을 분류하면서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했다. 각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원인, 재무 흐름의 변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나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다.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나의 눈길을 끈 것은 2018년에 진행되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 관련 재무 보고서였다. 이도현 대표가 언급했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의문의 실패로 끝났던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재비 C 항목으로 3분기 연속 정확히 7억 7천만 원이 지출된 기록이 있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패턴이었다.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인위적인 숫자.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다. 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자료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결제 라인, 자재 공급 업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재비 C 항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세강물산이라는 회사는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한 지 정확히 한 달 뒤에 폐업 처리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령 회사였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의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방패 삼아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5년 전, 그 당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유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사실을 이도현 대표에게 보고해야 할까? 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진실이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어두운 권력 다툼이 존재할 터였다. 섣불리 이 비밀을 입에 올렸다가 나는 이름 없는 희생양이 되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겨우 잡은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기 전 작은 사업을 하셨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으셨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이 약해지셨다.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비리는 아버지의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누군가의 탐욕과 배신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습. 나는 이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 같았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도현 대표를 위해 나는 밤늦게까지 자료실에 남아 블루오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내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초 안에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세강물산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회의록, 계약서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상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팀장이었던 오정식 부장이었다. 그는 세강물산과의 계약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현재는 이도현 대표의 유일한 혈육이자 아우라그룹의 2인자인 강태만 부회장의 최측근이 되어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강태만 부회장이 이 비리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태만 부회장. 그는 면접장에서 나를 모욕했던 박상철 인사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이 비리를 밝혀내야만 했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 사실을 이도현 대표에게 보고해야 할까? 그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나를 주제넘은 행동을 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칠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게 던졌던 불가능한 임무를 떠올렸다. 자료실 정리. 그것은 단순히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게서 잠재력을 보았고 내게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보답해야 했다. 나는 USB에 내가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담았다. 그리고 암호를 걸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내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이도현 대표를 믿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가난, 아버지의 병, 동생의 학비,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성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체스판 위에 올라선 하나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기는 편의 말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나는 이도현 대표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그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도현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가 정리한 자료가 담긴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세강물산이라는 유령 회사, 그리고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내가 밤을 새워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화면 위에 펼쳐졌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나가봐.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차단하는 듯한 명령이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나는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험을 피해 덮어두려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나의 행동을 주제넘은 월권 행위로 여기고 나를 내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는 듯했다. 며칠 뒤 거대한 사건이 터졌다. 이도현 대표의 집무실을 나온 후 며칠 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미국 IT 기업 퀀텀테크와의 기술 제휴 계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내가 최종 검토하여 발송한 계약 제안서의 핵심 기술료 수치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아우라 그룹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다. 퀀텀테크 측에서 격앙된 항의 서한이 날아왔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계약서의 최종 담당자였던 나 한지우에게로 향했다. 비서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나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박상철 인사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와 비아냥거렸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대표님 개인 비서로 앉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약서 발송 기록에는 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고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 내가 이도현 대표에게 보고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비리, 강태만 부회장이 그 배후에 있다는 나의 직감,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덫이었다. 강태만 부회장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파놓은 덫,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약값, 동생의 학비, 이 모든 것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때 강태만 부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통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질책했다. 한지우 비서,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기에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가 있나? 당신의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야.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박상철 인사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부회장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대표님 개인 비서로 앉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당장 저 직원을 해고하고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나에게 불리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도현 대표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분명 나를 희생시켜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냉철한 CEO가 내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나가봐라고 했던 그 순간, 그는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도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강태만 부회장을 향해 있었다. 이상하군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실수는 한지우 비서가 저지르기에는 너무 어설픕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실수 같습니다. 강태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저의 관리자로서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비서를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제가 직접 퀀텀테크 측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제 권한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회의는 이상입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를 향해 턱짓했다. 따라와. 나는 멍한 상태로 그의 뒤를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도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물었다. 무섭나?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저를 감싸주신 겁니까? 저를 해고하는 것이 대표님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도현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왜 자네에게 그 불가능한 자료 정리를 맡겼다고 생각하지? 그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이 아우라 그룹은 내게는 거대한 선기자 동시에 나를 삼키려는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이었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내 등 뒤에서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내가 건넸던 USB 위로 향했다. 자네가 가져온 그 자료.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나의 친애하는 삼촌, 강태만 부회장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증거도 내 편도 없었지. 그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고독과 싸늘한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화려한 배경 뒤에 숨어 요령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
나는 자네를 시험했고 자네는 내 시험을 통과했어.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이되지 않았다. 내가 오늘 회의에서 자네를 지킨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자 투자다. 나는 지금 한지우라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정한 거다. 그의 고백에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차가운 남자가,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이 고독한 왕이 나를 믿어주기로 한 것이다.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의 칼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 맹세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두 사람이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기 위해 손을 맞잡는 신성한 동맹의 서약이었다. 이도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에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이도현의 집무실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식적인 공간이었지만 해가 지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차갑기만 하던 공간은 이제 뜨거운 커피 향과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조용한 열정으로 채워졌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완벽한 합을 자랑했다. 이도현은 아우라 그룹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과거의 민감한 재무 자료들을 열람하고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서버의 로그 기록에 접근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자 안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분석가였다. 나는 이도현이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을 헤엄쳤다. 나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고 나의 기억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짚어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다시 블루오션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이 프로젝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공을 들이셨던 사업이었어. 어느 날 밤 이도현은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지. 그런데 갑자기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이 먼저 출시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지.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 강태만 부회장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었다. 이도현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대표님, 블루오션 프로젝트 당시의 결제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을요. 나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유령 회사였던 세강물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과 당시 자재 구매 팀장이었던 오정식 부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승진하여 현재 강태만 부회장의 최측근이 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도현은 즉시 오정식 부장의 모든 내부 거래 내역과 개인 금융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나는 오정식 부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복원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시켜 먹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냉철한 완벽주의자라고만 생각했던 이도현이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과 깊은 상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피곤에 지쳐 조는 나를 발견하면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곤 했다. 이도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난하지만 당차기만 했던 한지우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고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 샌드위치는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오정식 부장의 비리 증거를 거의 다 찾아냈을 무렵, 강태만 부회장이 예고 없이 집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지우는 아직 퇴근 안 했구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책상 위에는 온통 수사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고, 이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삼촌, 어쩐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러봤지. 우리 한 비서도 고생이 많네. 강태만의 시선이 나와 책상 위를 날카롭게 훑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요. 이도현이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강태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들킬 뻔했군. 부회장님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대표님, 그날의 위험한 해프닝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인 결실을 보았다. 내가 복원한 오정식 부장의 삭제된 이메일 속에서 암호화된 첨부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강력한 암호 때문에 열리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오정식 부장의 개인 신상 정보를 조합하여 수만 가지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강태만이 오정식 부장과 같은 내부 조력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사보타주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배신의 연대기였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었다. 강태만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물어 이도현을 대표직에서 해임시키고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적대적 인수를 통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도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이토록 악랄한 괴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괴물의 소굴인 주주총회에 직접 들어가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도현은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한지우 씨, 나와 함께 마지막 싸움에 가주겠나?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꺼이, 대표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은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가장 어두운 악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이도현 대표의 집무실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나는 퀀텀테크 계약 오류 사건과 강태만 부회장의 함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지냈다. 이도현 대표가 나를 감싸주었지만 그것은 단지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도현 대표의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체크하고 그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배석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였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강태만 부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가 내게 던졌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라는 말.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이도현 대표의 지시로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복잡한 재무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며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나의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들자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다. 강태만 부회장이었다. 이도현 대표의 유일한 혈육이자 아우라그룹의 2인자, 한지우 비서라고 했나 요즘 자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 강태만 부회장은 이도현 대표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소탈했으며 아랫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과찬이십니다, 부회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다. 아니야. 우리 조카 녀석이 워낙 얼음장 같아서 자네가 고생이 많지. 그 녀석 성격 받아주는 것만 해도 자네는 특급 인재야.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나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 몸 상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이 삼촌이 해결해 줄 테니. 그는 마치 친조카를 대하듯 다정하게 나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자리를 떴다. 완벽하게 자상하고 따뜻한 격려. 하지만 나는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친절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한 꿀을 바른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와의 만남은 나의 고민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그의 말이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유혹이자 시험이었다.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떠보는 행동. 나는 직감했다. 강태만 부회장. 그가 바로 내가 찾던 유령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나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내가 정리한 세강물산 관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도현 대표. 그는 차갑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나의 능력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나에게 던졌던 불가능한 시험은 어쩌면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는 그가 상대를 믿기 위해 사용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강태만 부회장. 그는 다정하고 따뜻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대로 침묵하고 위험한 진실을 묻어버리고 안전한 비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 왕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볼 것인가? 나는 자료를 USB에 담고 암호를 걸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덮었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결심은 섰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 거대한 성에 들어온 이상 나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 역시 체스판 위에 올라선 하나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기는 편의 말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나는 이도현 대표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그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도현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가 정리한 자료가 담긴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세강물산이라는 유령 회사. 그리고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내가 밤을 새워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화면 위에 펼쳐졌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나가봐.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차단하는 듯한 명령이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나는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험을 피해 덮어두려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나의 행동을 주제넘은 월권 행위로 여기고 나를 내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는 듯했다. 며칠 뒤 거대한 사건이 터졌다. 이도현 대표의 집무실을 나온 후 며칠 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미국 IT 기업 퀀텀테크와의 기술 제휴 계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내가 최종 검토하여 발송한 계약 제안서의 핵심 기술료 수치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아우라 그룹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다. 퀀텀테크 측에서 격앙된 항해 서한이 날아왔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계약서의 최종 담당자였던 나 한지우에게로 향했다. 비서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나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박상철 인사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와 비아냥거렸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대표님 개인 비서로 앉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약서 발송 기록에는 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고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 내가 이도현 대표에게 보고했던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비리, 강태만 부회장이 그 배후에 있다는 나의 직감,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덫이었다. 강태만 부회장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파놓은 덫,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약값, 동생의 학비, 이 모든 것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때 강태만 부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통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질책했다. 한지우 비서,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기에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가 있나? 당신의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야.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박상철 인사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부회장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대표님 개인 비서로 앉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당장 저 직원을 해고하고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나에게 불리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도현 대표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분명 나를 희생시켜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냉철한 CEO가 내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나가봐라고 했던 그 순간, 그는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도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강태만 부회장을 향해 있었다. 이상하군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실수는 한지우 비서가 저지르기에는 너무 어설픕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실수 같습니다. 강태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저의 관리자로서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비서를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제가 직접 퀀텀테크 측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제 권한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회의는 이상입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를 향해 턱짓했다. 따라와. 나는 멍한 상태로 그의 뒤를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도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물었다. 무섭나?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저를 감싸주신 겁니까? 저를 해고하는 것이 대표님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도현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왜 자네에게 그 불가능한 자료 정리를 맡겼다고 생각하지? 그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이 아우라 그룹은 내게는 거대한 성기자 동시에 나를 삼키려는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이었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내 등 뒤에서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내가 건넸던 USB 위로 향했다. 자네가 가져온 그 자료.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나의 친애하는 삼촌, 강태만 부회장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증거도 내 편도 없었지. 그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고독과 싸늘한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화려한 배경 뒤에 숨어 요령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 나는 자네를 시험했고 자네는 내 시험을 통과했어.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이되지 않았다. 내가 오늘 회의에서 자네를 지킨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자 투자다. 나는 지금 한지우라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정한 거다. 그의 고백에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차가운 남자가,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이 고독한 왕이 나를 믿어주기로 한 것이다.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의 칼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 맹세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두 사람이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기 위해 손을 맞잡는 신성한 동맹의 서약이었다. 이도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에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이도현의 집무실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식적인 공간이었지만 해가 지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차갑기만 하던 공간은 이제 뜨거운 커피 향과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조용한 열정으로 채워졌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완벽한 합을 자랑했다. 이도현은 아우라 그룹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과거의 민감한 재무자료들을 열람하고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서버의 로그 기록에 접근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자 안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분석가였다. 나는 이도현이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을 헤엄쳤다. 나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고, 나의 기억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짚어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다시 블루오션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이 프로젝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공을 들이셨던 사업이었어. 어느 날 밤, 이도현은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지. 그런데 갑자기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이 먼저 출시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지.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 강태만 부회장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었다. 이도현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대표님, 블루오션 프로젝트. 당시의 결제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을요. 나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유령 회사였던 세강물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과 당시 자재 구매 팀장이었던 오정식 부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승진하여 현재 강태만 부회장의 최측근이 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도현은 즉시 오정식 부장의 모든 내부 거래 내역과 개인 금융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나는 오정식 부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복원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시켜 먹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냉철한 완벽주의자라고만 생각했던 이도현이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과 깊은 상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피곤에 지쳐 조는 나를 발견하면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곤 했다. 이도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난하지만 당차기만 했던 한지우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고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온 샌드위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 샌드위치는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오정식 부장의 비리 증거를 거의 다 찾아냈을 무렵 강태만 부회장이 예고 없이 집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지우는 아직 퇴근 안 했구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책상 위에는 온통 수사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고 이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삼촌, 어쩐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러봤지. 우리 한 비서도 고생이 많네. 강태만의 시선이 나와 책상 위를 날카롭게 훑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요. 이도현이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강태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들킬 뻔했군. 부회장님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대표님. 그날의 위험한 해프닝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인 결실을 보았다. 내가 복원한 오정식 부장의 삭제된 이메일 속에서 암호화된 첨부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강력한 암호 때문에 열리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오정식 부장의 개인 신상 정보를 조합하여 수만 가지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강태만이 오정식 부장과 같은 내부 조력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사보타주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배신의 연대기였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었다. 강태만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물어 이도현을 대표직에서 해임시키고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적대적 인수를 통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도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이토록 악랄한 괴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괴물에 소굴인 주주총회에 직접 들어가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도현은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한지우 씨, 나와 함께 마지막 싸움에 가주겠나?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꺼이, 대표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은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가장 어두운 악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만 부회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CEO 리스크와 경영 능력 부재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도현 대표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날을 위해 강태만 부회장은 수년간 준비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희미하게 번뜩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마치 회사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며 이도현 대표의 실패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하락하는 주가, 실패한 퀀텀테크와의 계약, 그리고 축소된 영업이익, 모든 자료들은 이도현 대표가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아버지가 이룩한 위대한 기업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젊은 패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패기는 만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 젊고 미숙한 CEO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떠올랐다. 강태만 부회장 측의 우호 세력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간 듯 보였다. 이도현 대표는 연단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내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전쟁터였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차가움 대신 내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힘을 주었다. 마침내 강태만 부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우라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장내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숨가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태만 부회장 측의 우호 세력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간 듯 보였다. 의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이도현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의장님.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주주 여러분의 투표에 앞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마지막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 비서 부탁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불과 몇 달 전 낡은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나타났던 가난한 취업 준비생 한지우. 나는 이제 아우라그룹의 운명이 걸린 무대의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의 칼을 손에 쥔 전사였다. 나는 연단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내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눈을 떴을 때 나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우라그룹 대표이사 비서 한지우입니다. 나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방금 강태만 부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실적 부진,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연단 스크린에 강태만 부회장이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그래프를 띄웠다. 이 그래프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고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내가 밤을 새워 재구성한 진짜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 그래프는 아우라그룹이 실제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최근의 주가 하락은 매우 인위적이고 급작스럽게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만들었을까요? 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5년 전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세강물산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도와 당시 책임자였던 오정식 부장과 강태만 부회장 사이에 비밀스러운 커넥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져들었다. 강태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 강태만 부회장이 고함을 쳤지만 나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소설이라고 하셨습니까? 부회장님, 그렇다면 이 소설의 마지막 챕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내가 해독해낸 암호 파일의 내용이 떠올랐다. 강태만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주총회에서 이도현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범죄의 시나리오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져나왔다. 강태만 부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수십 년간의 계획이 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 한지우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연단 위에 내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내가 너를. 하지만 그의 손이 나에게 닿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도현 대표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강태만 부회장과 그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오정식 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만 씨, 오정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강태만 부회장은 허망한 눈으로 이도현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도현 대표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강태만 부회장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끌려나갔다. 장내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도현 대표 해임안의 철회를 선언했다. 이도현 대표는 연단 위로 올라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 명의 주주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폭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저 이도현, 그리고 여기 있는 한지우 비서와 함께 새로운 새벽을 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주주들 사이에서 마침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축하하고 그 왕의 곁을 지킨 용감한 기사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체스 게임은 그렇게 우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뒤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다. 강태만 부회장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아우라 그룹을 둘러쌌던 모든 의혹과 불신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도현 대표의 리더십 아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도현 대표는 약속대로 대대적인 그룹 쇄신을 단행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이도현 대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에 신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임 전략기획실장으로 나, 한지우를 공식 임명했다. 한지우 실장은 지난 몇 달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통찰력과 용기로 아우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룹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박상철 인사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감이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한때 낡은 정장을 입은 낙하산이라며 나를 비웃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표의 총애를 받는 비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실력만으로 그룹의 핵심 리더 자리에 오른 모두가 인정하는 전략가였다. 그날 저녁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다. 나의 발걸음은 회사의 화려한 건물이 아닌 서울의 낡은 동네에 위치한 나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어머니는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이제 발 뻗고 편히 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가족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동생은 밝게 웃고 있었다. 나의 존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 후 나는 전략기획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나의 업무 공간은 이전의 낡은 비서실 책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다. 나는 여전히 성실했고
겸손했으며 날카로웠다. 나의 지휘 아래 아우라 그룹은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신사업들을 추진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이도현 대표와 나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대표와 실장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내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의견을 경청했고 중요한 결정은 늘 나와 상의했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걸맞은 남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진심을 읽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회사 옥상에서 잠시 보지. 그의 문자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도현 대표는 헬기장 한가운데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검은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대표님, 부르셨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얼음 왕자의 차가움이 없었다. 그 대신 약간의 긴장감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지우 씨, 그는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나? 나는 내 성 안에 갇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외로운 왕이었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낡은 갑옷을 입고 형편없는 무기를 들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눈을 가진 기사처럼. 그는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나의 회사를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구했어. 나의 고독한 세상에 들어와 내게 사람을 믿는 법과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는 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상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서고 싶어. 나의 비서도, 나의 실장도 아닌 나의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겠나. 한지우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차가운 남자가,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이 고독한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모든 것을 걸어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대답 대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도현은 나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서울의 100만 불짜리 야경을 배경으로 한 길고 긴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서약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아우라 그룹에 찾아온 새벽은 이제 그들 두 사람의 인생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 이후 이도현 대표의 집무실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식적인 공간이었지만 해가 지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우리 둘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차갑기만 하던 공간은 이제 뜨거운 커피 향과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조용한 열정으로 채워졌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완벽한 합을 자랑했다. 이도현 대표는 아우라 그룹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과거의 민감한 재무 자료들을 열람하고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서버의 로그 기록에 접근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자 안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분석가였다. 나는 이도현 대표가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을 헤엄쳤다. 나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고
나의 기억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짚어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이 프로젝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공을 들이셨던 사업이었어. 어느 날 밤, 이도현 대표는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지. 그런데 갑자기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이 먼저 출시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지.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 강태만 부회장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었다. 이도현 대표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대표님, 블루오션 프로젝트 당시에 결제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을요. 나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유령 회사였던 세강물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과 당시 자재 구매 팀장이었던 오정식 부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승진하여 현재 강태만 부회장의 최측근이 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도현 대표는 즉시 오정식 부장의 모든 내부 거래 내역과 개인 금융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나는 오정식 부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복원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시켜 먹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냉철한 완벽주의자라고만 생각했던 이도현 대표가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과 깊은 상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피곤해 지쳐 조는 나를 발견하면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곤 했다. 이도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난하지만 당차기만 했던 한지우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고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 샌드위치는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오정식 부장의 비리 증거를 거의 다 찾아냈을 무렵, 강태만 부회장이 예고 없이 집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지우는 아직 퇴근 안 했구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우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온통 수사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고 이도현 대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삼촌, 어쩐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러봤지. 우리 한 비서도 고생이 많네. 강태만 부회장의 시선이 나와 책상 위를 날카롭게 훑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요. 이도현 대표가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강태만 부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들킬 뻔했군. 부회장님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대표님, 그날의 위험한 해프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은 결정적인 결실을 보았다. 내가 복원한 오정식 부장의 삭제된 이메일 속에서 암호화된 첨부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강력한 암호 때문에 열리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오정식 부장의 개인 신상 정보를 조합하여 수만 가지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강태만 부회장이 오정식 부장과 같은 내부 조력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사보타주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배신의 연대기였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었다. 강태만 부회장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물어 이도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시키고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적대적 인수를 통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도현 대표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이토록 악랄한 괴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괴물의 소굴인 주주총회에 직접 들어가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도현 대표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한지우 씨, 나와 함께 마지막 싸움에 가주겠나?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꺼이, 대표님.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가장 어두운 악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만 부회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CEO 리스크와 경영 능력 부재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도현 대표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 날을 위해 강태만 부회장은 수년간 준비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희미하게 번뜩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마치 회사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며 이도현 대표의 실패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하락하는 주가, 실패한 퀀텀테크와의 계약, 그리고 축소된 영업이익. 모든 자료들은 이도현 대표가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아버지가 이룩한 위대한 기업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젊은 패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패기는 만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 젊고 미숙한 CEO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떠올랐다. 강태만 부회장 측의 우호 세력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간 듯 보였다. 이도현 대표는 연단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내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전쟁터였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차가움 대신 내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힘을 주었다. 마침내 강태만 부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장내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숨가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태만 부회장 측의 우호 세력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넘어간 듯 보였다.
의장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이도현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의장님.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주주 여러분의 투표에 앞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마지막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 비서, 부탁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불과 몇 달 전, 낡은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나타났던 가난한 취업 준비생 한지우. 나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무대의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의 칼을 손에 쥔 전사였다. 나는 연단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내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눈을 떴을 때 나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우라 그룹 대표이사 비서 한지우입니다. 나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방금 강태만 부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영 실적 부진,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연단 스크린에 강태만 부회장이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그래프를 띄웠다. 이 그래프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고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내가 밤을 새워 재구성한 진짜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 그래프는 아우라 그룹이 실제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최근의 주가 하락은 매우 인위적이고 급작스럽게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만들었을까요? 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5년 전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세강물산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도와 당시 책임자였던 오정식 부장과 강태만 부회장 사이에 비밀스러운 커넥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져들었다. 강태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 강태만 부회장이 고함을 쳤지만 나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소설이라고 하셨습니까? 부회장님, 그렇다면 이 소설의 마지막 챕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내가 해독해낸 암호 파일의 내용이 떠올랐다. 강태만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주총회에서 이도현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져나왔다. 강태만 부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수십 년간의 계획이 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 한지우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연단 위에 내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내가 너를... 하지만 그의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도현 대표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강태만 부회장과 그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오정식 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만 씨, 오정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강태만 부회장은 허망한 눈으로 이도현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도현 대표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강태만 부회장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끌려나갔다. 장내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도현 대표 해임안의 철회를 선언했다. 이도현 대표는 연단 위로 올라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 명의 주주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폭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저 이도현, 그리고 여기 있는 한지우 비서와 함께 새로운 새벽을 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주주들 사이에서 마침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축하하고 그 왕의 곁을 지킨 용감한 기사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체스 게임은 그렇게 우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